안녕하세요. 실수하는 모든 임상의를 위한 랜선 상담소 실수담의 고민 해결사 김용진 원장입니다. 실수담에서는 수술 중 발생한 실수 사례를 살펴보고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여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그 실수 사례를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이번 실수담 세 번째 시간에서는 GBR 수술 중 발생한 실수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진 원장님. GBR 수술 중 발생된 실수 사례에 대해서 고민 의뢰드립니다. 하악 46번, 47번 결손으로 임플란트 수술을 위해 내원하신 환자분입니다. 작년 3월경 해당 결손 부위에 먼저 보바인 본으로 GBR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GBR을 했음에도 본의 양이 많이 저조하여 6개월 후 임플란트 식립 수술을 하면서 동시에 자가골 채취하여 추가 GBR을 함께 하였습니다. 하여 특별한 이상이 없었기에 식립하고 7개월 정도 후 크라운템 세팅까지 진행하였고 본 상태가 좋지 않았기에 주의사항 안내와 함께 지속적으로 팔로업 체크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올해 5월 환자가 47번 픽스터 탈락으로 내원하였고 CT 판독 후 남은 46번 픽스터를 제거하고 앞에 45번 치아를 발치한 후 45번과 47번 부위에 다시 임플란트를 식립하였습니다. 이때 추가로 자가치아 이식제와 BMP를 활용하여 다시 GBR을 시행하였습니다. 어떤 이유로 하악 40번 때 여러 번의 GBR 시행과 임플란트가 실패되었는지 문의드립니다. 자, 이번 사연은 GBR 수술 중 발생된 실수 사례였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자, 이제 수술 전 초진 파노라마가 되겠습니다. 아마 발치를 하시고 좀 기다렸다가 연조직이 힐링된 상태에서 GBR과 동시에 임플란트 식립을 하셨던 케이스 같아요. 아마 심한 치주 질환으로 인해서 심한 치조골의 파괴가 보이는 양상입니다. 자, 1차로 GBR을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임플란트는 같이 식립하지 않고 GBR만 하셨네요. 이때는 보바인 본, 즉 이 소뼈 기원의 이종골 이식제를 사용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46번과 47번에 임플란트 2개를 식립을 하셨네요. 식립하시면서 오토제너스 본, 자가골 이식을 한 다음 수술 직후 CT가 되겠습니다. 맨디블 캐널까지 아슬아슬하게 잘 심으셨는데 아마 수직적인 골의 높이가 부족해서 짧은 임플란트를 선택하신 걸 같고요. 캐널까지 거리가 제한되기 때문에 노출된 임플란트 부위에 자가골 이식을 추가를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수술 후 5개월째 임플란트 크라운을 딜리버리를 하시고 나서 찍은 파노라마로 사료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임플란트 전체 길이의 절반 이상이 다 본에 흡수가 됐네요. 아마 처음에 임플란트 식립할 때 그 같이 시행했던 자가골 이식제가 흡수가 됐거나 아마 그 당시에 GBR이 잘 안 됐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경우라면 저렇게 스레드가 노출된 경우라면 페리임플란타이티스에 이완되기가 쉬울 거고 그로 인해서 남아있는 아래쪽에 본에 인게이지된 임플란트 쪽까지 해도 골파괴가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패를 유발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CT가 되겠는데요. 47번 임플란트는 탈락이 되었고요. 그리고 46번은 남아있는 상태에서 내원하셔서 환자분께서 내원하셔서 찍은 CT가 되겠습니다. 즉 임플란트 식립한 날로부터는 약 8개월 정도가 지났네요. 즉 로딩하고 나서 얼마 사용하지 못하고 47번 임플란트는 탈락이 된 상태고 46번도 제거를 해야 되는 양상으로 보입니다. 자, 보시면 이제 세 번째로 다시 45번 부위와 47번 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셨는데요. 아마 46번 임플란트는 제가 방금 전에 언급드린 것처럼 제거를 하신 것 같고요. 45번 치아를 발치를 하고 하나의 임플란트는 45번에 또 원래 기존에 식립됐던 임플란트가 탈락된 47번 부위에 또 임플란트를 추가로 심으셨네요. 그런 다음에 세 번째 GBR을 하셨네요. 자, 이번에는 자가치아 고리식제 0.2g과 BMP, 골 형성 단백질을 섞어서 사용을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양상인 것 같습니다. 자, 사연을 보내주신 원장님의 케이스에서 어떤 이유로 이렇게 여러 번의 GBR이 실패했는지 제 케이스를 함께 보면서 저는 이런 한계를 극복해야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극복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를 공유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GBR에 대해서 간단한 원리를 좀 알고 계셔야 어떻게 하면 실패 없이 성공적인 GBR을 통한 골재생을 얻을 수 있을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성공적인 GBR을 위해서는 세 가지의 팩터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가 본셀이죠.
우리 몸에서 뼈를 만들어줄 수 있는 건 오스테오블라스트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바꿔야 될 생각은 치과 의사는 뼈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GBR을 하는 치과 의사 입장에서는 우리가 해야 될 수 있는 건 뼈가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뼈를 만드는 건 오스테오블라스트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고리식재를 좋은 거를 쓰면 오스테오블라스트가 막 활성화될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오스테오블라스트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신호 전달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로스 팩터, 사이토카인 같은, 그게 바로 블러드죠. 즉 블러드에 세츄레이션 되지 않는 고리식재는 절대 고라가 되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 필요한 건 이 고리식재의 역할이죠. 고리식재는 오스테오블라스트와 그런 블러드를 가둬놓는 스캐폴드의 역할을 해줍니다. 그게 다죠, 대부분의 고리식재가. 그런데 실제 GBR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건 고리식재와 베리어 멤브레인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멤브레인을 사용하는 이유는 고리식을 한 내부 쪽으로 연조직 세포의 진입, 그리고 혹시 모르는 박테리아의 침입을 막아주는 적절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이 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컨트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원장님 3번에 걸쳐서 보바인분부터 또 하나는 자가골, 그리고 자가치아 이식제, 거기에 BMP까지 사용을 하셨는데요. 왜 이렇게 서로 다른 3가지의 고리식재를 썼는지가 먼저 저희 입장에서는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고리식재를 선택할 때는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리식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고리식재는 여러 가지 팩터들 중에서 대부분 우리가 임상에서 쓸 수 있는 고리식재는 이종골이나 합성골, 그리고 동종골을 쓰게 되겠죠. 사람의 뼈인 자가골이나 동종골을 제외한 합성골이나 이종골을 쓰실 때는 우리가 고리식재의 그 스트럭처럴 프로퍼티, 구조적인 특성을 보셔야 되거든요. 왜 구조적인 특성이 중요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리식재는 스캐폴드의 역할을 해줍니다. 즉 오스테오블라스트가 잘 생착하고 블러드를 잘 머금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종골이나 합성골을 쓸 때는 기공률, 그리고 포어의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포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고리식재의 표면 거칠기가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조적인 특성을 보셔야 돼요. 그럼 먼저 왜 구조적인 특성을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고리식재, 좋은 고리식재는 어떤 걸까요? 좋은 고리식재라고 함은 오스테오블라스트가 마치 인체의 자가뼈인 줄 알고 와서 생착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골을 만들어줄 수 있는 구조적인 특성을 가진 고리식재가 좋은 고리식재입니다. 즉 그러려면 인체의 해면골과 유사한 구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고리식재가 좋은 고리식재겠죠. 그럼 먼저 우리가 인체 해면골을 한번 볼까요? 인체 해면골은 약 65% 정도의 포로시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포어들이 서로 연결돼 있죠. 또 하나는 저렇게 표면 거칠기입니다. 이런 마크로, 마이크로 포어들이 있게 되는데요. 이런 마이크로 러프니스들이 갖고 있죠. 우리 이 마이크로 러프니스 보면은 많이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바로 임플란트의 표면이죠. 우리가 초창기에 브레네박이 발견한 티타늄 설페이스에 오스테오블라스트가 생착해와서 본이 만들어진다는 그 개념이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이잖아요. 그 개념과 골재생과 유사합니다. 티타늄의 표면도 표면 처리를 통해서 저렇게 인체의 뼈가 가지고 있는 거칠기와 유사한 거칠기를 만들어주는 게 표면 처리의 목적이죠. 그래서 식립 직후부터 임플란트 표면에 오스테오블라스트가 달라붙도록 만들어주는 게 임플란트 표면 처리의 목적이 되겠는데요. 뼈이식재도 저렇게 돼야 되겠죠. 오세오 인테그레이션과 본 리제너레이션과 결국에는 유사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마이크로 러프리스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원장님들께서 쓰시는 뼈이식재가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포어들이 막혀 있어요. 인체와 동일한 포로시티 65에서 70%의 포로시티를 갖고 있지만 저렇게 포어가 막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블러드를 머금을 수가 없겠죠. 우리의 인체가 가지고 있는 캔설러스 본의 포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를 통해서 블러드 베슬이 자라 들어가고 체액 교환이 일어나고 그렇도록 만들어져 있는 건데 저렇게 막혀 있으면 블러드에서 세츄레이션이 되지가 않겠죠. 그래서 핸들링이 어려워집니다. 즉 고리식재의 내면까지 고라가 일어나지가 않겠죠. 그런데
좋은 고리식재, 즉 서로 인체의 해면골과 유사한 저렇게 인터코넥티드 포어 스트럭처, 포어들이 서로 연결된 거죠. 이런 뼈의 식재는요, 블러드를 머금을 수가 있겠죠.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주변에서 블리딩만 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다면 블러드를 쫙 머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핸들링이 쉬워지겠죠. 그러면 두 가지를 비교하면 동일한 포어 스트럭처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포로시티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게 좋을까요? 이런 인터커넥티드 포어 스트럭처를 가진 고리식재가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자가골이나 동종골, 즉 사체에서 기증받은 뼈를 가공해서 쓰는 동종골을 사용할 때는 이런 포어의 스트럭처를 고려할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사람 뼈니까요. 우리가 이종골, 소나 돼지나 말의 뼈를 사용하는 이종골을 쓸 때는 그 이종골이 이런 적절한 인체 해면골과 유사한 포로 스트럭처를 갖고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서로 연결된 포어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으면 블러드를 쫙 빨아당길 수 있고, 포어가 막혀 있다고 그런다면 저기에 네가티브 프레셔, 음압이 채이면서 블러드가 머금어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좋은 뼈의 식재는요, 핸들링하기 편한 겁니다. 좋은 인터코넥티드 포어 스트럭처를 갖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까요? 저렇게 주변에서 나는 블러드를 머금으면서 고리 식재가 셀프 어그리게이션이 된다는 건 포어가 좋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블러드를 머금을 수 있는 능력이 우수하다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스테오블라스트가 액티베이션 되려면 블러드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저렇게 블러드에서 쉽게 세츄레이션 될 수 있다는 뼈는 일단 포어 스트럭처가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예요. 섹스피어의 햄릿이라는 그 작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주인공이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우리가 GBR을 잘할 때는요, 뼈의 식재를 선택할 때는 특히 스캐폴드를 쓸 거냐 필러를 쓸 거냐, 그게 항상 저의 고민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GBR을 하는 목적이 뼈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그냥 뼈를 안 만들어도 되되 단지 스페이스 메인테이너 아니면 볼륨 메인테이너 역할을 해주는 그런 거를 쓸 것이냐 라는 걸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죠. 사연을 보내주신 원장님의 케이스는 나중에 향후 GBR을 통해서 뼈를 만들고 그 뼈에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는 케이스였죠. 구치부에서. 그렇다면 반드시 뼈를 유도해 줄 수 있는, 즉 신생골의 재생을 충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뼈의 식재를 쓰셨어야죠. 스캐폴드, 그냥 보바인본이라고 말씀드려서 어떤 뼈의 식재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경우라면 동종골을 쓰는 걸 추천합니다. 오비스 알로아 같은 동종골을 쓰시는 게 또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동종골은 사람의 뼈기 때문에 휴먼의 오스테오클라스트가 흡수를 시키고 다시 오스테오블라스트가 리플레이스먼트를 만들어줍니다. 즉 환자의 자가뼈로 리제너레이션을 만들어주는 거죠. 보바인본 그러면 쓰면 안 될까요? 보바인본을 쓰는 첫 번째 원칙은, 첫 번째 케이스 적응증은 아무래도 볼륨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보바인본, 포사인본, 이종골은 흡수가 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원장님이 GBR을 하실 때는 GBR을 하는 목적, 내가 신생골의 재생을 포커스를 맞출 건지 아니면 볼륨의 증강이나 유지에 포커스를 맞출 건지에 따라서 적합한 뼈의 식재를 먼저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멤브레인인데요. 아까 원장님께서 고리 식재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정보를 주셨어요. 그런데 실제 어떤 멤브레인을 어떻게 썼는지 정보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판단 드릴 수가 없는데 멤브레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뼈의 식재뿐만 아니라 멤브레인도 중요하겠죠. 자, 멤브레인을 보시면 저는 흡수성과 비흡수성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크게. 그럼 언제 흡수성을 쓰고 언제 비흡수성을 쓸까요? 저의 적응증은 이렇습니다. 임플란트가 본앤벨로 안쪽에 식립됐을 때는 흡수성 멤브레인을 쓰고요. 그리고 임플란트가 본앤벨로 바깥쪽에 식립됐거나 아니면 전반적인 치조골의 외형을 수직 수평으로 증강시켜야 될 때는 비흡수성을 쓰죠. 오비스 TRM과 같이 내면에 티타늄 프레임워크가 있는 것은 굉장히 강력하게 스페이스를 메이킹하고 메인테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훌륭한 멤브레인입니다. 즉 임플란트의 식립 위치가 멤브레인의 그 적응증을 나누는 중요한 팩터라는 거죠. 즉 임플란트가 본 엔벨롭 안쪽에 식립됐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본 엔벨롭이라고 하면 식립된 임플란트 주변의 알베올라본의 컨투어를 말하는데요. 위의 케이스처럼 본 엔벨롭 안쪽에 식립된 겁니다. 인접한 알베올라본은 괜찮은데 식립된 임플란트를 싸고 있는 부위에
국소적인 치조골의 결손이 있는 거죠. 이런 경우라면 전반적인 치조골의 외형의 개선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인접한 알베올라본의 컨투어에 따라서 잘 적합되는 오비스 흡수성과 같은 멤브레인을 쓰시면 되겠죠. 하지만 아래의 그림 한번 볼까요? 아래의 케이스처럼 심한 수평적인 골 결손에 의해서 노출된 임플란트 주변에 알베올라본도 수평적으로 굉장히 흡수가 심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노출된 임플란트 주변에 아이디얼한 알베올라본의 컨투어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인접한 알베올라본의 외형도 다 개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공간 유지 능력이 있는 딱딱한 비흡수성 멤브레인을 써야 되겠죠. 이런 케이스라고 한다면 공간 유지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오비스 TRN과 같은 멤브레인도 먼저 고려를 하셔야 될 겁니다. 흡수성 멤브레인은 좋습니다. 사용하기 편하죠. 하지만 그 소프트한 특성으로 인해서 공간 유지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임플란트가 보냄별로 안쪽에 진입됐을 때, 하지만 딱딱한 비흡수성 멤브레인은 핸들링이 어렵죠. 하지만 공간을 볼륨을 증강시키고 그리고 유지를 해야 되는 게 필수적이라는 케이스는 반드시 이런 걸 써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런 콜라겐 멤브레인은요, 노출되면 결과가 안 좋아요. 왜냐하면 구강 내에 있는 박테리아들이 노출된 콜라겐 멤브레인을 바로 변성시키고 괴사시키면서 베리어 멤브레인의 역할을 없애버리거든요. 회사들이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콜라겐 멤브레인 노출돼도 연조직 힐링은 좋습니다. 맞습니다. 콜라겐은요, 그 상피화를 촉진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상 환자들이나 창상의 드레싱 목적으로 많이 쓰이죠. 제가 생각할 때 드레싱이라고 함은 상피화를 촉진시켜주는 일련의 모든 활동들을 드레싱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콜라겐은 드레싱 머테리얼로는 좋죠. 하지만 우리가 GBR을 할 때 콜라겐 멤브레인을 썼을 때 이 콜라겐 멤브레인의 목적이 상피화일까요? 그렇진 않죠. 베리어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노출되면 저렇게 상방으로 상피화는 잘 만든다고 하더라도 하방으로 베리어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흡수성 멤브레인도 노출돼도 괜찮다고 얘기를 하지만 아래 케이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래 왼쪽에 보시면 비흡수성 멤브레인, 우리가 쓰는 비흡수성 멤브레인은 다 PTFE 멤브레인이거든요. PTFE 멤브레인, 덴스한 PTFE 멤브레인의 포어 사이즈가 0.3 마이크로미터보다 작기 때문에 구강 내에 존재하는 박테리아 사이즈보다 포어 사이즈가 작아서 노출돼도 괜찮다. 오픈 멤브레인 테크닉에도 괜찮다고 하지만 저렇게 멤브레인의 마진 부위가 뚫리면 답이 없습니다. 아래에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오픈됐는데 마진 부위가 뚫렸더니 저렇게 퍼스가 나오죠. 그래서 이 PTFE 멤브레인조차도 노출되면 골재생이 불량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콜라겐 멤브레인은 노출되면 답이 없어요. 흡수가 되니까요. 그런데 이 PTFE 멤브레인 노출돼도 흡수는 안 되거든요. 오히려 노출이 더 커지거나 마진 부위까지 포함돼서 노출되게 되면 저렇게 감염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처치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한데요. 저는 2007년에 베라디와 시미온이 말한 이 프로토콜을 따라갑니다. 먼저 노출된 부위가 3mm보다 큰지 작은지를 따라서 큰 노출, 작은 노출, 클래스 1과 2로 나누게 되는데, 클래스 1 같은 경우에는 주로 유지합니다. 클래스 1은 3mm 이하의 작은 노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유지하셔도 돼요. 하지만 저쪽으로 플라그들이 낄 수 있으니까 구강 하이진을 좀 강조를 해야 되겠죠. 요즘 시중에 1.0%짜리 클로렉시든 젤 같은 거 나오거든요. 그런 걸로 자주 도포하거나 저는 환자한테 이렇게 하나 줍니다. 여기 하루에 3번 정도 양치하시고 1분에서 30초 정도 도포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메인테이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3mm 이상의 큰 노출 같은 경우에는 이 노출된 시기가 관건이에요. 일단 3mm 이하의 작은 노출은 유지하시면 돼요. 언제까지? 그건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3mm 이상의 노출은 제거가 원칙이에요. 그런데 3mm 이상이 노출됐을 땐 노출된 시기에 따라서 그 예후가 천지차입니다. 얼리 익스포저, 즉 4주에서 8주 정도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4주에서 8주 이전에 노출되게 되면 예후가 안 좋습니다. 하지만 8주가 지나서 노출되게 되면 큰 문제가 없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얼리 익스포저인지 딜레이드 익스포저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PTFE 멤브레인을 썼을 때요. 멤브레인을 제거를 했는데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 아래쪽에 고리식재가 그대로 보이거나 임플란트 스레드가 노출되거나 이런 경우라면 이건 얼리 익스포저입니다. 8주 이전에 노출됐다는 거죠. 4주에서 8주 이전에.
이런 경우엔 GBR 실패거든요. 그래서 다 제거하시고 다시 연조직이 찰 때까지 2개월에서 3개월 기다렸다 다시 하시는 게 좋고요. 하지만 이 딜레이드 익스포저 제거를 해봤더니 하방에 사운드한 연조직이 보여요. 고리식재 보이지 않죠. 이런 경우는 골 재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GBR을 하고 난 다음에 이 GBR한 사이트에서 어떤 식으로 힐링이 되는지, 어떤 식으로 골 재생이 되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이해를 충분히 하고 있으면 멤브레인이 노출되거나 어떤 식의 감염이 발생했을 때 매니지하기가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GBR을 한 이후에 GBR한 곳의 속사정입니다. 세 가지의 단계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셀 디퍼런시에이션이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몸에서 뼈를 만들 수 있는 건 오스테오블라스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오스테오블라스트가 어디서부터 올까요? 메젠키말 스템셀로부터 오죠. 즉 블러드에 의해서 액티베이션이 된 메젠키말 스템셀들이 오스테오블라스트로 분화되는 과정을 셀 디퍼런시에이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분화된 오스테오블라스트가 고리식재 내부에 생착되는 단계를 셀 디퍼런시에이션의 시기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생착된 고리식재 내부에 안착된 오스테오블라스트가 고리식재 내부에서 오스테오이드와 같은 본을 만들 수 있는 물질들을 분비를 하게 되겠죠. 세포의 기질을 만들고 그 안에 미네랄라이제이션이 일어나는 단계로 골 형성이 되는데, 즉 고리식재 내부에서 액티베이션된 오스테오블라스트가 본 티슈 라이크한 어떤 물질들을 만드는 시기, 그 시기를 티슈 아이덴티피케이션, 조직 결정화 시기라고 그러거든요. 즉 오스테오블라스트가 생착돼서 그 안에서 어떤 오스테오이드와 같은 물질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그 고리식재는 골조직으로 성공적으로 될 거라고 확신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부에 미네랄라이제이션이 일어나는 머추레이션 기간이 필요하겠죠. 즉 우분본이 라멜라본으로 바뀌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궁금하지 않으세요? 언제까지 멤브레인이 필요할까요? 셀 디퍼런시에이션 아니면 티슈 아이덴티피케이션까지? 제가 생각할 때는 저 티슈 아이덴티피케이션까지, 즉 오스테오블라스트가 오스테오이드와 같은 물질들을 만들어내는 시기까지는 멤브레인의 역할이 필수적입니다. 사람의 나이 그리고 환자의 전신적인 팩터에 따라서 저 티슈 아이덴티피케이션까지 걸리는 시간이 약간 다를 수 있겠지만 저 기간까지 약 4주에서 8주가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4주에서 8주까지 멤브레인이 필수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흡수성 콜라겐 멤브레인들이 대부분 흡수 기간이 6에서 8주, 좀 긴 거는 12주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왜 저 티슈 아이덴티피케이션 기간까지만 배리어 역할을 유지하면 충분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GBR을 할 때 멤브레인이 노출되었을 때 어떻게 처치하는지, 아마 이게 컴플리케이션을 매니지하는 것과 비슷한 케이스라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환자는 저희 병원으로 리퍼가 된 53세의 남자 환자가 되겠는데요. 하악 사전치 부위에 심한 치주 질환으로 발치를 하고 이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위해서 GBR을 의뢰를 해주셨습니다. 술전 사진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발치를 했고요. 사전치를 발치를 하고 이제 플랩을 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43번에서부터 31번까지 4개의 전치를 발치를 했죠. 플랩을 열고 봤더니 그 43번 부위에는 약간 버티컬한 디펙트, 특히 링궐 쪽에도 저렇게 디펙트가 심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리식재가 아무리 좋은 걸 쓴다고 하더라도 블러드가 없이는 고리식재 내부에서 골재생이 되지가 않겠죠. 왜냐하면 오스테오블라스트가 액티베이션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악 같은 경우에는 코티칼본이 두껍기 때문에 블리딩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코티칼본 퍼포레이션, 코티칼 퍼포레이션을 통해서 본 메로우 스페이스를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오비스 TRM이 되겠습니다. 오비스 TRM 멤브레인을 고정을 해줬죠. 본택을 이용해서 고정을 해줬는데요. 제가 본택을 사용했던 키트는 이 세이브 GBR 키트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덴티스와 첫 번째로 개발했던 키트라서 애착이 많이 가는 키트 중에 하나인데요. 보시면 저렇게 가운데 유니버셜 핸들이라는 게 달려져 있고요. 본택을 홀딩할 수 있는 드라이버가 2개가 있습니다. 스트레이트와 커브드, 옵셋이 있는 게 있죠. 즉 접근하기 어려운 부위는 스트레이트 대신에 저렇게 옵셋이 있는 걸로 사용을 하게 되면 에이피칼 부위에서
고정하기가 적용하기가 쉬워지게 되겠고요. 저 오른쪽 하단 부위에 보면은 픽세이션 컴파트먼트를 넣을 수 있는 검은색 그 파트가 있습니다. 저거는 분리가 가능하고요. 저 안에 뚜껑을 열어보시면 스크류와 본택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보시면 본택은 길이가 두 종류입니다. 색깔로 구별을 할 수가 있는데요. 3.5mm와 5.0mm 두 종류의 본택이 있습니다. 처음에 대부분의 케이스에선 3.5mm로 그 해결이 가능하겠지만 본이 소프트한 경우에 고정력이 잘 3.5mm의 본택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5.0mm 파란색의 본택으로 해결이 가능하겠고요. 저렇게 오비스 TRM 멤브레인을 두 개의 본택으로 고정을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고리식을 시행을 하죠. 저렇게 본택을 쓰게 되면 GBR의 예후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오비스 TRM과 같이 내면에 티타늄 프레이머까지 있는 딱딱한 멤브레인을 잘 적합시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AP 칼 쪽에 두 개의 택으로 고정을 해놓으면 고리식재가 유출되지가 않겠죠. 우리가 GBR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고리식재의 스테빌라이제이션, 안정화죠. 우리가 잘 아는 이스트반, 헝가리의 유명한 GBR의 대가인 이스트반 어반이 말한 것처럼 소세지 테크닉을 강조하죠. 그분이. 그런 것처럼 소세지 테크닉이 뭘까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멤브레인을 이용해서 내면의 고리식재를 마치 소세지를 만들 때 비닐로 고기를 완벽하게 감싸듯이 그렇게 해주라는 건데요. 그렇기 위해서는 이 본택과 같은 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GBR 잘 하시고 싶다면, 특히 비흡수성 멤브레인을 잘 사용하고 싶다고 한다면 본택을 이용해서 저 멤브레인의 안정화를 도모해 주는 것이 가장 큰 열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AP칼 쪽에서 멤브레인을 두 개의 본택으로 고정을 하고, 그런 다음에 멤브레인을 들어 올려서 고리식재를 위치를 시키고 전체 고리식재를 다시 멤브레인으로 덮어줬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절개선 하방에서는 저 딱딱한 오비스 TRM과 같은 멤브레인이 들어 올려주려는 힘을 어떻게 줄여줄 수가 있을까요? AP칼 쪽에선 택으로 고정을 했지만, 그래서 멤브레인 홀딩 수처라는 것을 이용해서 멤브레인을 눌러줍니다. 링궐에서 시작을 해서 버컬이나 라비알 쪽에 AP칼 쪽에 있는 골막만 파샬로 관통을 하고 다시 링궐로 나와서 링궐이나 팔라탈에 매듭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럼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저 수처가 멤브레인의 상방 부분을 눌러주게 되겠죠. 즉 멤브레인이 절개선을 뚫고 나오는 것을 막아주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 멤브레인 홀딩 수처는 언제 제거할까요? 저거를 언제 제거를 할까요? 2주에 있다 제거를 할까요? 아니죠. 쟤는 6주에서 8주 정도 있다 제거를 하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GBR의 단계, 3단계를 말씀드렸고, 멤브레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간 4주에서 8주 정도 티슈 아이덴티피케이션까지는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저 수처를 2주째 제거하고 나면 아직 운드가 완벽하게 힐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 딱딱한 멤브레인이 뚫고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GBR이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멤브레인 홀딩 수처는 약 6주에서 8주 정도 있다 제거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스티치 아웃 할 때 저걸 헷갈리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만의 노하우를 드리면 절개선으로부터 링궐이나 팔라탈 쪽으로 충분히 먼 부위에 매듭을 만들어줍니다. 스티치 아웃 할 때 헷갈리지 않으려고요. 그리고 환자에게도 저 수처 하나는 나중에 한두 달 정도 지나서 제거를 할 거라고 말을 해주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진 부위, 즉 멤브레인의 모서리 부분이 또 노출될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PRF를 만들어서 저 부위를 덮어줬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해줬죠. 텐션 프리하게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페리오스티알 릴리징 인시전도 해주게 되겠고요. 골막 감살 절개라고 하죠. 그래서 수처를 해줬죠. 자, 그럼 힐링이 잘 될까요? 보시는 것처럼 수처도 되게 잘 됐죠. 수로 파노라마입니다. 고리식재 잘 위치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4주째 약간 멤브레인이 노출이 됐죠. 특히 저 링궐 쪽 보시면 대부분의 운드는 힐링이 되는 과정 중에 컨트랙처, 수축이 됩니다. 하지만 저 오비스 TRM 같은 멤브레인은 그 자리에 있겠죠. 아무리 처음에 수술할 때 잘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했다고 하더라도 운드가 수축하면서 저 멤브레인이 노출되기가 쉽거든요. 저렇게 4주째 노출이 됐습니다. 제거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주에서 8주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간이라고 말씀드렸죠. 조금 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6주째 팔로업이에요. 멤브레인 홀딩 수쳐도 다 제거를 했는데 저렇게 노출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3mm 이상의 큰 노출. 제거가 원칙이죠. 6주 크게 문제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 하방에 멤브레인을 제거하고 나서 저 하방의 상태를 봐야 되겠죠. 멤브레인을 제거를 했더니 하방에 다행히 사운드한 연조직의 띠가 보입니다. 우리가 티슈 아이덴티피케이션이 일어나고 나면요, 즉 오스테오이드 라이크한 물질들이 만들어지고 나면 저것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연조직의 띠가 생기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우리가 그 연조직의 띠를 슈도페리오스팀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만들어지고 나면 그 슈도페리오스팀 자체가 하방에 있는 고리식재를 보호해주는 다시 프로텍티브 베리어 역할을 해준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6주째 제거하고 나서 다시 2주를 기다렸더니 노출된 저 슈도페리오스티움 상방으로 상피화도 잘 일어났고요. 자, 그래서 GBR 이후에 팔로우 프로토콜을 잘 가져가셔야 됩니다. 성공적인 GBR을 하기 위해선 저는 다음날 반드시 드레싱을 합니다. 왜일까요? 도대체 얼마만큼 부었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스웰링이 심하게 되면 그 조직 내부에서 그 프레셔가 심하기 때문에 운드가 벌어질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처방을 할 수도 있겠고 어떤 드레인을 삽입할 수도 있겠고요. 그런 다음에 운드를 또 한번 체크를 합니다. 1주째예요. 수로 1주째 반드시 체크를 하죠. 스티치아웃을 할 건 아니지만 1주째 체크를 하면서 보는 거죠. 왜 1주째가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을까요? 1주가 지나고 나면 가장 극심했던 스웰링이 빠지게 됩니다. 즉 스웰링이 됐던 부위가 सब사이드가 되면서 운드가 벌어지는지 체크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2주째 체크를 하게 되겠고요. 그러면서 스티치아웃을 해주게 됩니다. 이때 멤브레인 홀딩 수처는 제거하지 않고요. 그런 다음에 4주에서 8주째 반드시 또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이때가 중요합니다. 4주에서 8주 전에 멤브레인이 노출되면 얼리 익스포저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4주에서 8주 이후에 노출되면 딜레이드 익스포저, 즉 골 재생에 예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2주째 스티치하고 나서도 수루 4주째, 8주째에 반드시 팔로업을 하셔서 멤브레인이 노출됐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런 다음에 디펙트의 사이즈에 따라서 적절한 기간을 기다렸다가 2차 수술을 하거나 멤브레인을 제거를 하시면 되겠죠. 자, 오늘 세 번째 시간에서는 GBR 수술 중 발생한 실수 사례에 대해서 고민 사연을 들어보았습니다. 자, GBR이라고 한다는 건 멤브레인과 고리식재의 적절한 조합을 통해서 성공적인 골재생을 얻는 술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치과 의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뼈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뼈가 잘 만들어지도록 적절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오랜 기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 동안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GBR한 곳의 속사정, 즉 셀 디퍼런시에이션과 티슈 아이덴티피케이션을 거쳐서 머추레이션을 통해 성공적인 골재생이 된다는 그런 GBR 이후의 힐링 프로토콜을 충분히 이해를 하신 상태에서 멤브레인의 노출과 같은 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대처하실지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고 계셔야 GBR 이후에 어떤 컴플리케이션이 발생됐을 때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가 있겠죠. 즉 환자의 입장에서는 여러 번의 수술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을 통해서 평소에 GBR 수술 고민하셨던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임플란트 수술 후 발생된 페리임플란타이티스에 대해 고민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페리임플란타이티스 발생으로 인한 고민 케이스를 접수해 주시면 함께 솔루션을 찾아보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상 김용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